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완전히 돌았어요. 어젯밤엔 부엌칼 들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제 귀에 들린 첫 마디였어요. 제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가죽끈이 손목을 조이며 잠이 깼어요. 정신병원 보호병동.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 없을 뻔했거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겪고 나서야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친아들과 며느리에게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며느리 오지연이 제 아들 도연이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것, 화요일마다 은행에 가는 것, 금요일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까지 모든 일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어머님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왜? 어머니가 멀쩡한데. 요즘 보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물건 둔 곳도 자주 까먹으시던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지연은 계속해서 도연에게 제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했어요. 어제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멍하니 서 계셨어요. 뭘 꺼내려고 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엔 제 이름을 잘못 부르셨어요. 은정아라고 하시던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은 도연은 점점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교묘한 건 오지연이 제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제가 먹던 혈압약을 수면제와 섞은 약으로 바꿔서 낮에도 자주 졸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상하게 피곤하고 멍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자꾸 졸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제가 졸려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대요. 나중에 치매 증거로 쓰려고요. 한편 오지연은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5개 보험회사에서 총 4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건강보험 관련 서류예요. 속아서 서명한 그 서류들이 모두 보험 가입 서류였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죠?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요. 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돈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고? 도연은 처음엔 의심했대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오지연은 준비가 철저했어요. 새벽에 몰래 부엌에서 요리하는 척 연기를 하며 소음을 냈고 제가 깊이 잠든 사이 녹음까지 해뒀던 거예요. 여보,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나온 건 새벽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물론 오지연이 만든 가짜 녹음이었지만 도연은 믿어버렸던 거죠. 가장 치밀했던 건 제 주치의까지 매수한 거였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요즘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검사 좀 받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봉투에 든 돈과 함께 건넨 그 말에 의사는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단계는 정신병원 섭외였어요. 오지연은 이미 전 시어머니를 입원시켰던 그 병원과 연결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또 한 분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보험금이 큰 건이라서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지연은 도연에게 마지막 설득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위험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온 거예요. 제가 수면제에 깊이 잠든 사이 그들은 병원 직원들과 함께 저를 납치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모든 음모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1층 세입자 한지성이었죠. 지성이 이 모든 음모를 눈치챈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는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했거든요. 3개월 전 지성이 1층에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 처음엔 단순히 조용한 동네라서 선택한 거였대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형, 윗집 할머니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지성이 변호사인 형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매일 밤 며느리가 할머니 방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나. 그리고 할머니는 낮에 계속 졸고 계셔.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이상해. 할머니가 멀쩡하실 때랑 비교하면 너무 달라. 지성은 전문가적 직감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은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제 일상 패턴을 기록하고 도연과 오지연의 행동도 체크했던 거죠. 형,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며느리가 할머니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 어제 쓰레기통에서 진짜 혈압약 포장지를 발견했거든. 지호도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럼 지금 할머니가 드시는 약은 수면제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낮에도 계속 졸리신 거야. 지성은 더 깊이 조사했어요. 오지연의 과거를 추적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대요. 형, 이 여자 전과가 있어. 뭔 전과? 전 남편이 의문사했어. 그리고 전 시어머니도 정신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지호는 법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지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지성아, 이거 연쇄 살인범이야. 진짜? 보험금만 총 7억 원을 받았어. 그리고 매번 수법이 비슷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문사 보험금 수령. 형제는 즉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구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아직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어. 지호는 법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 그럼 일단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범행을 완성하려 할 때 현장에서 잡는 게 좋아. 지성은 사회복지사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어요. 정신병원 내부에 아는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선배, 부탁이 있어요. 뭔데? 김영이라는 할머니가 곧 선배 병원에 강제 입원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 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노인 학대 의심 사건이에요.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호는 경찰 수사관과도 사전에 연락을 취했어요. 김 형사님,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연쇄 살인?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에요. 곧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는 있어? 녹음, 영상, 그리고 과거 사건 기록까지 다 있어요.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제가 정신병원에 끌려간 그날, 지성과 지호는 구출 작전을 실행했던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몰랐어요. 천장이 낡고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손목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서 내려다보니 가죽끈이 철제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뭐지? 이게 뭐야?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양손 모두 침대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완전히 돌았어요. 제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어젯밤엔 부엌칼 들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저는 소리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약 때문에 목이 쉬어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엌하르요? 그럼 상당히 위험한 상태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셨나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더니 점점 심해져서 도연이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몸부림쳤지만 가죽끈은 더욱 깊게 파고들 뿐이었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며느리 오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집안을 뒤집어놔요. 냉장고를 뒤져서 음식을 바닥에 다 쏟고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서 찢어버리고 저희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누가 내 돈을 훔쳤어. 이런 소리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해코지 할까봐 노심초사해요. 어제는 손자를 보고 너는 누구냐? 왜 내 집에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오지연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심지어 목소리에서 눈물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하겠군요. 치매 환자의 공격성은 예측할 수 없어서 위험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제발 격리해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희가 다칠까봐 두려워요. 보호자 동의서는 누가 서명하시나요?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서명할게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 한때 그렇게 의지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물론입니다. 직계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장기 입원이 될 것 같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명의 적금이 있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 돈으로 저를 감금하려는 거였어요. 좋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은 각오하셔야죠. 완치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 말을 들은 오지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 정리하고 통장도 정리해야겠네요. 어차피 돌아올 일 없을 테니까. 맞아요. 빈집 관리도 힘들고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도 동조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입원이 아니라 살인이야. 제가 70년 동안 모은 재산, 제가 살던 집,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죽을 수는 없어. 절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저는 가죽끈을 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손목에서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철제 침대가 삐걱거리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제 마음의 절규와 똑같았어요. 절망에 잠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 창문 너머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들려왔거든요.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니 1층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집세입자라고만 알고 있던 청년 한지성이었어요. 달빛 아래서도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 안지성입니다. 어머님이 억울하게 입원당하실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거든요. 오지연 씨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목격했고요. 지성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더 가입되어 있었다니. 제 형 안지호는 변호사고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제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어요. 세입자가 아니라 구원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묶여 있는데. 곧 제 형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야간 순찰이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야간 순찰 점검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진단서 이상하잖아요. 정신과 전문의 소견도 없이 어떻게 강제 입원이 가능해요? 지성의 목소리였어요. 보호자 동의서도 무시하고요. 환자 본인의 의사는 전혀 확인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원시키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복도로 나갔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 강제 입원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변호사님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입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시선이 완전히 복도로 향한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병실로 스며들었어요. 지성의 형 지호였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의 그는 재빨리 제게 다가와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열쇠가? 간호사실에서 가져왔어요. 다행히 표준 열쇠더라고요. 찰칵. 왼쪽 손목을 조이던 가죽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어요. 찰칵. 오른쪽 손목도 풀렸어요.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원 전체에 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삐삐삐 환자 이탈! 3층 보호병동! 모든 직원 비상 대기! 들켰어요. 지호가 말했어요.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환자가 도망쳤다! 3층 보호병동 확인해! 빨리 가야겠어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요. 며칠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성이 복도에서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저희는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숨죽이고 따라오세요. 비상계단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어요. 3층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생생한 삶의 리듬이었어요. 3층, 2층,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자유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기서 멈춰! 뒤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켰어요. 뛰세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저는 달렸어요. 지호가 제 팔을 끌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1층 비상구 문이 보였어요. 지호가 문을 밀어젖혔어요. 뒷문을 열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 추위조차 고마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차가 저기 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저희가 차에 타자마자 차는 병원을 벗어났어요. 뒷창으로 보니 병원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이리저리 찾고 있었어요. 후. 다행이다. 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숨을 고르며 지호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모든 걸 정리해야죠. 그리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지호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작은 모텔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김영희 어머님,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오지연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성은 조심스럽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3년 전 전 남편 박민철 씨 사건부터 시작할게요. 박민철 씨는 3억 원 상당의 고액 보험을 들고 있었어요. 오지연 씨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요.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박민철 씨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지연 씨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설마. 저는 입을 가렸어요.
보험금 3억을 받은 지 6개월 후 오지연 씨는 도연 씨와 재혼했어요. 너무 빠른 재혼이었죠? 지성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1년 전 시어머니 한순자 씨 사건이에요. 76세이셨는데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어요. 그분도 정신병원에. 네. 입원 3개월 만에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사로 처리됐죠. 지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순자 할머니의 임종 직전 사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건강하셨대요. 병원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했고요. 그럼 그것도 오지연 씨가 유일한 면회객이었어요. 그리고 한순자 씨 명의의 집과 예금 2억이 모두 오지연 씨에게 상속됐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도. 네, 똑같은 수법이었을 겁니다. 지성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명의로 최근에 가입된 보험이 5건이나 더 있어요. 총 보험금이 4억 원이에요. 4억이 나요? 게다가 어머님 집도 시가 7억 정도 하잖아요. 예금까지 합치면 총 12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저를 이용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건은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고 오지연은 보험금과 재산을 챙겼어요. 완전 범죄였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설마 내 아들이 그 옆에 서 있을 리가. 하지만 지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도현 씨도 녹취된 대화에서 분명히 동조하는 발언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 적금이 있으니까 괜찮다. 집 정리도 해야겠다.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지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도현 씨 명의로 빚이 3억 원이나 있어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것 같아요. 3억 원이나? 오지연 씨가 도현 씨의 약점을 잡고 있었던 거죠.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이런 일에 가담시킨 것 같아요. 이번엔 공범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을 제거하고 재산을 나눠 갖기로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젖 먹여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제 아들이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더 끔찍한 건 오지연 씨가 도현 씨에게 어머님이 치매 걸리면 좋겠다고 말한 녹음도 있어요. 지호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어머님이 치매 걸리면 참 좋겠어. 그럼 우리가 재산 관리할 명분이 생기잖아. 오지연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좀. 도연의 주저하는 목소리. 뭘 그래? 어차피 나이 많으시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거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게 되고. 녹음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네요. 네. 오지연 씨는 도현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지호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어머님이 미끼가 되셔야 해요. 배신감이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해보죠.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지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집 안 곳곳에 녹음기와 송신기를 설치했어요. 거실 화분 뒤, 부엌 시계 안, 침실 찬장 틈새까지 모든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무선 송신기는 경찰서와 직접 연결돼요. 실시간으로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전송돼요. 지호가 제 손에 작은 버튼을 쥐어줬어요. 위험하다 싶으면 이걸 누르세요.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소문을 흘렸어요. 김영희 할머니 병원에서 나와서 며칠째 집에 혼자 계신데요. 그날 밤 10시쯤
결국 그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오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그래, 좀 답답해서 나왔다. 집이 그리웠어. 이 차 한 잔 드세요. 몸에 좋은 약재를 우렸어요. 오지연이 투명한 찻잔을 내밀었어요. 찬물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흰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고 떠다니고 있었어요. 분명 정신과 약물이었을 거예요. 고마워. 그런데 너무 뜨거운 것 같네. 아니에요.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오지연이 계속 권했어요. 눈빛이 조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서류들 우리가 정리해드릴게요. 통장이나 인감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지연이 도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전 시어머니도 이렇게 갔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돼. 차 마시고 정신 잃으면 다시 병원에 데려가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제 핏줄이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통장에서 좀 써도 될까요? 그리고 집도 어머님이 오래 입원하시게 되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팔까 생각도 해봤는데 팔다니.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계속 지내실 텐데 빈집 둬서 뭐해요?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요양병원에 모셔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도연이가 어떻게 가담했는지도.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어머님 또 헛소리 하시는. 헛소리. 박민철 씨 이야기는 헛소리야. 한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상한 말. 내가 보험금 노리고 남편들을 죽인 게 이상한 말이야? 어머님! 도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오지연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미 다 들켰구나. 그럼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박민철도 죽였고 시어머니도 죽였어.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야. 오지연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거 한 대만 맞으면 깨끗하게 정리돼.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나올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도연아, 넌 내 아들이야. 저도 살아야 하는데요. 3억 원 빚 때문에 망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골목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우웅. 뭐지? 오지연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현행범 체포!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도연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지연과 제 아들 도연은 그대로 제압되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제 아들을 잃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성이 달려왔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지호가 안심시켜줬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수사 결과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오지연은 연쇄 보험재산 사기범이었고 제 아들 도연은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오지연은 지난 5년간 3명의 노인을 죽였고 총 8억 원의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챘다고 했어요. 의료진과 정신병원 원장도 공범이었어요. 2개월 후 법정에 섰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방청석에서 바라본 제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낯설었어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지연은 끝까지 뻔뻔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제게 피해자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는 섞여도 죄는 나눌 수 없어요. 제 아들이라고 해서 그의 죄를 감싸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결국 오지연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도연은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지성, 한지호 형제와 함께 같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실버 가디언이라는 상담소를 열었어요. 법률 지원도 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어요. 처음 상담소를 찾아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영희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그 눈물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80세 할아버지는 아들이 제 연금을 가로채고 있어요. 하지만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필요는 없어요. 사랑과 정의는 별개예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어요. 한 달에 20건, 두 달에 40건. 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6개월 후 도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1년 후 저는 70세에 찾은 나의 목소리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때로는 가장 잔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응이 왔어요. 김영희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는데 이제야 신고할 결심이 섰어요. 하고 말이에요. 2년 후 도연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이곤 해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나, 김영희로 살아간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을 살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월요일에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요. 작년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갔어요. 김영희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희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어제는 82세 할아버지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제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해요. 김영희, 넌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오늘 도연이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3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어머니, 김영희라고 불러주세요. 김영희 선생님. 그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어서요. 어떻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가해자니까요.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죠.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정한 참회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요.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도연은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저도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60대 할머니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겠다고 해요. 요양원에 보내면서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한테요. 할머니가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제 아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가 먼저 자신을 지키셔야 해요. 그날 이후 도연의 상담은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고마워, 아들아. 오늘 상담 정말 좋았어. 그때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삭여요. 오늘도 김영희로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상담소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해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도연과 함께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책을 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관점에서 본 가족 이야기였죠. 어머니, 아니 김영희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아들아. 제가 75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을 이제 도연과 함께 다른 분들과 나누며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제 이야기의 진짜 끝이에요. 김영희, 78세. 실버 가디언 상담소 대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